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 상무부는 주택건설과 자동차 구매 등 소비 지출에 힘입어 2분기 GDP 증가율이 2.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로이터 전망치 2.6%는 물론 마켓워치 조사치 2.8%도 밑도는 겁니다. 하지만 가격 변동이 큰 식품과 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1분기 1%였다가 1.8%까지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중 목표치인 2%에 근접하면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증가했지만 고용시장에서 일종의 기준선으로 간주되는 30만 건은 최근 21주 연속 밑돌았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총 26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2,000건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나타내는 4주 이동 평균 건수는 총 27만 4,750건으로 한 주 전보다 3,750건 줄었습니다. 한편 한 주 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5만 5천 건으로 1973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세계 금 수요가 2009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금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금 대신 주식 투자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중국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금 매입이 급격하게 줄어 중국은 금 소비국 1위 지위를 인도에게 넘겨줬습니다. 2011년 온스당 2,000달러를 눈앞에 뒀던 국제 금값은 40% 넘게 폭락해 최근 5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다툼이 이제는 진실게임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일본 롯데홀딩스 확보 지분과 경영권 분쟁 배경, 부친 신격호 총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에서 완전히 엇갈린 주장을 펼쳐 진실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제 사이의 골이 깊어지면서 앞으로 열리게 될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양측의 치열한 표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초매팅 시바이드의 최예린입니다. 9월이냐 12월이냐 연준의 첫 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간밤에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2.5% 정도 나와주리라 기대를 했었는데 2.3% 정도만 2분기 미국이 성장했다는 결과 받아들였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사실은 마이너스 0.2%, 사실상 미국이 1분기에 역성장했다는 그런 결과까지 나온 상태에서 이것이 플러스 0.6%, 1분기에 역성장하지 않았다라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었고 2분기는 생각보다 급격히 좋아지진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더 주목을 받았던 것은요, 바로 근원 물가였는데요. 그냥 물가와 근원 물가가 어떻게 다르냐? 근원 물가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석유 가격 등이 포함이 되겠죠. 에너지와 음식료 쪽을 제외한 물가를 뜻하는데요. 이 같은 근원 물가가 2%까지 올라선다는 합리적인 확신이 들 때 연준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여러 차례 성명서를 통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 이 근원 물가가 2%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1분기는 1%였는데 2분기 1.8%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2분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지만 1분기가 의외로 플러스였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근원 물가가 연준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뉴욕 증시 크게 갈 수가 없었겠죠.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감가 챙겨보겠죠. 자, 3대 지수 지금 보시면요. 다우지수가 한 5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S&P 500 지수는 거의 보합세 전일과 동일했습니다. 나스닥만 유일하게 0.3%가량 올랐는데 이걸 차트적으로 본다면 밑꼬리가 길게 달린 양상. 그러니까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생각보다 덜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결과가 개장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마이너스권에서 일단 출발이 좋지 않았고 낙폭 쭉 커지다가
거의 다 끌어올려서 일부 지수는 오르기까지 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마이너스로 출발했고 낙폭이 깊었지만 낙폭을 많이 끌어올린 채 끝난 미국 증시의 마감가 혼조세였다라는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유럽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노키아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1분기 순이익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이나 급증했다는 호실적 발표 소식도 있었던 가운데 유럽 주요국 증시는 0.4 내지 0.5%까지 상승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품 시장 동향을 한번 볼까요? WTI 가격이 48불 정도에서는 일단 안착세를 띄는 듯한데 간밤에는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더 힘을 얻는 가운데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 달러화 강세도요. 뉴욕 외환 시장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봤을 때 달러화 강세가 조금 크게 나타났었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조금 힘이 붙이는 그런 모습. 달러화 강세가 약간은 주춤하면서 끝이 났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유가도 1%대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48불이 깨질 정도의 달러 강세는 아니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바로 전일에는 달러 강세와 더불어 유가도 올랐었죠.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급감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 일단 곧바로 유가도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성을 큰 그림 속에 일단 퍼즐을 좀 끼워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값도 간밤에 같이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역시 그 뒷배경에는 달러 강세가 있었고요. 이제 금값은 온스당 1,090불도 깨지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아시아 증시 모습 보시면 어제 중국장이 또 2%대 급락을 했더라고요. 일본 니케이는 오히려 1%가량 올랐는데 어떤 한 기사를 보니까 이제 한국 증시는 중국보다도 일본과의 모습이 더 비슷해지는 커플링 상관관계가 더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던데 어쨌거나 우리가 중국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중국은 급등락을 최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단 조금 안정하는 큰 틀에서 되는 듯한데 변동성 장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참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코스닥이 710선까지 밀리면서 어제 또 2%대 추락. 아니 그제도 또 2%대 추락했었잖아. 벌써 5일 연속 내리밀리고 있는 겁니다. 5일 전에 780선 위쪽에 있었는데 이제 710선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 5거래일 동안 65포인트가량 급하게 밀리는 코스닥. 이제 8월달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중소형주 쪽에서 있을 텐데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실 줄 압니다. 코스피도 2010선. 근데 문제는요. 대형주는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는 것이죠. 자, 7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8월을 코앞에 두고 출발 증시 와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미국이 언제 금리를 올릴 것인지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차은영 교수님과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 전에 미국의 7월 FMC 결과가 있었었고 또 간밤에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2.5%보다는 낮게 발표가 됐더군요. 네, 그렇죠. 시장에서 예상은 사실은 이제 2.5부터 한 2.8 사이까지 여러 가지 예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2.3%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8월 27일경에 아마 수정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시장의 전망보다는 좀 낮게 나타났죠. 더불어서 이제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에서 플러스 0.6%로 이제 수정이 된 거죠. 이렇게 보면 성장세의 흐름에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개인 소비 지출이 2.9%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1분기 1.8%보다는 이제 상승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말하자면 작년에 같은 기간은 3.8%였기 때문에 여전히 못 미치는 상태였고 개인 가처분 소득도 증가는 했지만 작년에 비하면 아직은 못 미치는 상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정자산 투자가 마이너스 0.6으로 이제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고용시장의 호조가 지속이 되고 따라서 소비하고 소득은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나 식품 이런 것들을 제외한 그 근원 물가 상승률이라고 그러니까는 변동치가 이제 큰 에너지하고 식품을 제외한 이제 근원 물가 상승률이 1.8%로 나타나서 이것은 이제 그 페드의 2.0%가 목표
목표치인데 여기에 상당히 접근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것도 26만 7천 건으로 해서 이게 전기보다는 이제 전기가 25만, 전주가 25만 5천 건이었죠. 그래서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 전망보다는 낮게 나타나서 여전히 굉장히 좋은 상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고용시장, 주택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FOMC 회의로 넘어가기 이전에 간밤에 나왔던 지표로만 본다면,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지표, 간밤에 나온 지표까지 종합해서 본다면 교수님 뷰로는 9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9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아니면 12월로 밀릴 것이다 이런 것이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도 그 전문가들 사이에 한 반반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더 이 고용 지표가 조금 더 확실해져야지만 9월 금리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이제 국제 유가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달러 강세가 굉장히 이제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에 사실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는 사실이고요. 또 고용 지표가 좋기는 하지만 질적인 면이 꼭 좋아졌느냐 하는 거는 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9월 인상 가능성은 글쎄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7월, 8월에 관련된 그 8월 고용 지표까지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전날 미국의 7월 FOMC 성명서가 발표가 됐는데 그 문구가 약간은 좀 변하고 전체적으로는 그 특유의 연준의 모호한 화법을 또 한 번 실감할 수가 있었었는데 고용 개선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리고 2%의 중기 물가 목표에 달성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문구에서 고용의 개선세가 약간만 더 이루어지면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썸이라는 문구가 추가되는데 또 언론들은 일제히 주목을 했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 별로 그다지 의미가 있지 않다 이렇게도 분석을 했던데 교수님은 유의미하다고 보셨는지요?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연준이 어떻게 FOMC의 발표를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받고 경제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정확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는 쉽지 않았을 걸로 보여요. 또 특유의 유한 화법을 쓰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some improvement in the labor market이니까 다시 말하면 고용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그 추가적인 개선이 있게 되면 그것이 이제 상당히 그 금리 인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썸이라는 게 그 해석하기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보여줘야 되는지 고용지표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흐름은 상당히 좋아지는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 그러니까 완고하게 아주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정도를 조금 더 체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시기에 관해서 크게 힌트를 준 것으로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그냥 그 성장세가 어쨌든 상당히 일관성 있게 지속되면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고 실업률이 현재 5.3%인데 이것은 거의 그 완전 고용 실업률에 근접했다고 보여져서요. 일단 고용시장의 호조, 주택시장 호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9월에 이제 16일인가요? 열리게 되는데 그때 금리 인상을 전격적으로 단행할 건지는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별히 고용 개선의 지속세 그리고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고용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 질도 상당히 연준은 아마 고려를 해서 금리를 인상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고용 또 주택 추가적으로 좋아졌다 연준이 이미 얘기했었고 소비 좋아진 거 2분기 GDP에서 알 수 있었고 사실 기업의 이 지출 투자 부분이 조금 부진할 뿐 그리고 달러 강세 때문에 수출이 조금 부진할 뿐 전체적으로 그림이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은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쭉 FOMC 2분기 GDP 성장률 나온 지표들을 보면 지금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9월 인상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에 뭐 앞으로 다음에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9월까지 사이에도 이런 그 지금 고용의 흐름이 지속이 계속되면 9월 인상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달러와 강세도 동시에 진행이 된다는 것인데 달러가 어디까지 얼마나 더 강세를 띠면서 또 신흥국의 자금을 빨아들일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 이미 신흥국 통화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달러 강세에 따른 상품 시장의 부진도 그럼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추세는 연말까지는 이제 뭐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는 보이지만 어쨌든 그게 한 3개월 정도 12월까지도 밀릴 수도 있고요. 또 IMF는 조금 다른 의견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중국이라든가 뭐 유럽 전체라든가 이런 또 미국 국내의 그 이런 그 고용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약간의 그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연말까지는 그 금리 인상 기조로 계속 끌고 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달러 강세는 뭐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달러가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게 되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더 미국 달러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금 가격이라든가 뭐 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하락세 추세에서 반전하기가 장기적으로 보면 쉽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달러 환율도 상당히 계속해서 오름세로 현재 지금 뭐 한 달 사이에 지금 거의 50원 이상 올라기도 했는데 흐름이 계속해서 그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달러와 강세라는 큰 길을 이미 미국 쪽에서 제시했고 또 바꾸지 않을 예정이어서 추가적인 신흥국 통화의 가치 하락 그리고 원자재 시장의 압박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중국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은데 IMF 쪽에서 사실은 중국 증시가 폭락한 이후 이전에 적극적인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개입은 조금 자제하라라는 권고를 한 바 있는데 또 재밌게도 IMF 총재 라가르드 총재는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제 라가르트 총리의 총재의 인터뷰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더 정확하게 지금 정보가 없어서 말한 그 이면을 잘 모르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총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증시 부양책을 잘못 썼다 이렇게 됐을 때에 그것이 세계 그 글로벌 금융시장에 던지는 파장을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걸로 보이고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그렇게 허약하지는 않다는 믿음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파장이 심했던 증시 변동이 굉장히 이렇게 심한 이런 거지만 이 정도를 중국 경제가 이겨낼 정도의 펀더멘탈은 있지 않느냐 이런 믿음도 또 좀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올해 6.8%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는 한다 이렇게 예상을 내놨는데 사실은 지금 정부의 증시 부양책 또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정책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그 정책이 없이는 지금 너무 폭락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사채라든가 재산금융권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너무 거품이 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정 과정에서 정부 정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어쨌든 뭐 최선은 아닐지 모르지만 차선책이 되지 않는가 이런 뜻으로 저는 사실은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IMF의 SDR이라고 하죠. 특별 인출권 바스켓에 편입되는 문제가 사실은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재가 중국 경제라든가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상당히 정책의 변화를 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파장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앞서서 부양책을 조금 걷어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도록 해야 되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고할 때도 SDR 편입 문제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좀 신경 쓰는 모습이긴 했는데 그래요. IMF 총재의 또 이면을 정확히는 알 수 없어서 이걸 또 뭐 어떻다 꼬집어서 결론 내기는 어려운 코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잠깐 한은이 물가 하방 압력을 시사한 부분 그리고 해외 IB들이 계속해서 한국의 성장률을 내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지금 한국의 경기가 그럼 하반기에도 상당히 눌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외국계 이제 IB,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죠. 대체로 경제 성장률을 우리 정부가 발표한 3.1%, 또 한국은행이 발표한 2.8%보다 훨씬 낮게 한 2.6% 평균적으로 뭐 모건 스탠리나 HSBC 같은 경우는 2.4%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 중국의 경제 부진과 같은 불확실성이 커지고요. 또 대내적으로는 뭐 소비, 수출, 이런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그렇게 회복세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게 약간 부진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그 하반기에도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우리가 한국은행 2.8%로 발표했지만 2.8% 달성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로서는 시흥국으로 같이 묶여서 또 해외 쪽으로 미국 쪽으로 자본 유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미국이 또 9월에 금리를 올려버리면 같이 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여서 이래저래 하반기엔 더욱더 경기가 조금 어려워지겠다 하는 걱정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차은영 교수님과 함께 글로벌 이슈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하루 못 보셨는데 보고 싶으셨죠? 예. 요 얼굴이 조금 우리가 벌매라고 그러죠. 예. 볼수록 남자의 얼굴입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요 좀 좋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은 결국은 바이오 주였죠. 제약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제약주 중에서도 보면 바이오 성격이 강한 제약주들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오에 거품이 빠진다는 경고 계속 드렸었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셨더라면 좀 시장의 급락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바이오주의 급락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반 하락장이 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판을 새로 짜기 위해서입니다. 판을 새로 짤 때 뭘 하나 빼고 바로 그쪽으로 올라탈 수는 없어요. 그럼 이 판이 제대로 짜여지질 않습니다. 한쪽이 확 빠져줘야 돼요. 그래서 그 판을 새로 짜는 과정이다. 이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판이 짜여지는 곳이 어딘가 그것은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이 신문 읽어준 남자라는 이 산업적 팩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신과 국내 최대의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신 발췌한 거 바로 볼게요. 레베카 블루멘스타인이라는 여자네요. 이 레베카라는 이름을 가진 외국 여성이 지금 누구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바로 차이니즈 스마트폰 마켓 샤오미의 인스 글로벌 바이스 프레지던트, 즉 글로벌 부회장이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회장이죠. 샤오미의 부회장 휴고 바라라는 이 외국인과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샤오미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어느 지역에서 여기 주의 내용을 들어보면 말레이시아라든가 싱가포르 이런 쪽에서의 판매량 급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홍콩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계속 증가를 샤오미에 이렇게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삼성전자로 봤을 때는 좋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샤오미가 우버라는 우버 택시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카카오 택시하고 비슷합니다. 이 카카오 택시라는 것과 협업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을 온라인 판매된 것을 오프라인으로 바로 배달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협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판매량이 10% 이상 급증이 됐고 이 작은 도시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 결국은 우버 택시라는 것도 그 택시가 촌에까지 많이 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시 쪽에서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크기만 하는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도 역시 그 옆에 싱가포르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 중에서도 수도에서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협업이라는 게 좀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우버 택시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 택시죠. 이 카카오 택시가 결국은 이런 스마트폰 판매라든가 모든 제품의 판매에 어떤 그 물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당일 배송. 우리가 흔히 지금 어디에 당일 배송 이런 거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잖아요. 당일 배송하면 안 사고 싶던 물건도 막 사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죠. 저희 와이프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신다면 이 우버 택시와의 협업, 이 샤오미와의 협업, 그러면 모든 물류회사의 이런 우버 택시 택시 회사의 협업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본다면 결국은 다음 카카오 택시의 고성장을 의미를 합니다. 최근에 이용해 보셨던 분들은 편리함을 조금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카오 택시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이 다음 카카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긍정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기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잡아가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기사를 발췌해 왔습니다. 장기 성장세죠.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십시오. 자, 국내 최대 일간지 서울경제신문입니다. 자, 본지 창간이 55주년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최대 니혼 게이자이 신문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는 서울경제신문이 55주년 창간 5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 바로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물가 지표에 달렸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제 FOMC 회의에서 나온 얘기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여러분들 전제를 먼저 깔게요. 9월에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빨라도 12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요, 지금 만약에 자넷 옐런이 어설픈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버리면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하강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하고 어떻게 경제 패권을 두고 대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더더욱이 이런 위험한 선택은 자넷 옐런, 특히 여성의 입장으로서 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자넷 옐런이 바로 벤 버냉키의 이제 바로 뒤를 이어서 FRB 의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벤 버냉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벤 버냉키와 남편과 벤 버냉키 남편 그리고 이 자넷 옐런은 같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같은 연구소 출신이에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성향 자체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더라도 9월 금리 인상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자꾸 의존을 합니다. 어디에? 물가 지표. 그 지표가 호전 안 되면 금리 인상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만족할 만한 지표가 나오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스틸 헝그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9월 금리 인상보다는 저는 12월이 빨라도 12월이 되지 않을까. 특히 못합니다. 내년 대선을 두고 내년에 이제 바로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 대선을 앞두고 지금 자넷 옐런이 이런 쉬운 결정, 이런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까? 아무리 고심하고 고심해봐도 그것은 없을 수 있는 일이야. 즉 9월 금리 인상은 없다는 결론을 자꾸 세웁니다. 혹여 하더라도요, 그것은 매크로 수준입니다. 마이크로 수준이 아니라 매크로 수준이 아니라 마이크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0.15bp 많으면 0.15bp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목표를 앞에 두고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서서히 페달에서 그냥 엑셀레이터 페달에서 발을 띈 정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시장은 영 엉뚱한 쪽으로 해석이 자꾸 되는 것이죠. 금리 인상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지표가 호전이 되는 한.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지금 그들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만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분명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베트남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 수출 SK CNC 현대화도로 내년 3월 개통한다. 베트남에다가 이 지능형 교통 시스템 수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K CNC 사물인터넷이라고 말씀드렸고요. 14만원대 추천드렸던 것이 지금 굉장히 30만원대 이상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죠? 자, 사물인터넷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고. 자, 이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의 이 가장 큰 수혜는요, 이 SK CNC이기도 하지만 하나 더 보셔야 됩니다. 경봉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경봉,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죠. 이런 쪽이 지금 동남아 쪽으로 계속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 SK CNC와 더불어서 SK CNC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경봉을 오히려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선두주자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즉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바로 삼성페이 갤로트 5 3세대 V랜드 삼각편대로 하반기 재반격한다. 자, 우리가 궁지에 몰리면요,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실적도 좋지 못했고, 향후 시장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결국은, D램 쪽에만 매달려 있다가 급격하게 어려워진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인텔과 손을 잡는다는 기사 때문에 전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쭉 빠졌습니다.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회사예요.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지가 고양이를 무는 판국에, 그죠? 그러니까 인텔과 손 잡는다는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인텔이 바보입니까? 인텔이 어디 바보예요? 인텔이 손 잡아본들 그 회사에서 뭘 가져올 게 있는데? D램? 이제 쳐다도 안 보는 D램? 모바일 D램이 대세인데도? 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 지금 그리고 지금 개발하겠다고 한 그 제품은요, 이미 국내에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개발을 끝내놓은 제품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주가가 빠졌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몹시 듭니다. 외국인들도 참 어리석네요. 그런 거 보면. 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자꾸 점유율이 떨어져서 글로벌 점유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글로벌 점유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자존심이 되게 강한 국가죠. 그러니까 인텔이 그냥 한번 슬쩍 내밀어 준 거예요. 누구 손을? 저거 손을 누구한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 실적도 안 나오고 미래도 준비가 안 된 회사에 슬쩍 한번 내밀어 준 겁니다. 그게 과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이미 나와 있는 제품, 저거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제품, 그리고 여기는 이미 개발된 제품이에요. 비교가 안 되고 게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가지고 뭘 별의별 얘기도 다 나옵니다. 3세대 V랜드 이미 삼성에서는 끝난 얘기예요. 그죠? 삼성페이 이미 삼성에서는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미래 시장을 이미 삼성은 준비를 했는 거고 그들은 준비를 하지 못했던 거,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성이 주목하고 있는 쪽, 바로 3세대 V랜드, 즉 모바일 D램 쪽, 그다음에 갤로트 5, 그다음에 핀테크, 삼성페이, 이런 쪽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핀테크 관련주도 강조드리면서, 핀테크 관련주는 이제 기존의 KG모빌런스, KG니시스 단알이 아니다. 한국사이버결제가 아니다.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이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어제 한국정보통신이 또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시장은 급락이 나와도요, 그런 종목들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왜? 시장이 계속 보고 있는 쪽이잖아요. 그죠? 화요일 날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수요일 날도 얘기 드렸고, 그것이 어제 전일 목요일 날 5% 가까이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십시오. 자, 주가는 계속은 못 가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조정이 들어오죠. 그 조정을 통해서 또다시 건전한 조정을 통해서 또 다른 상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십시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예, 기사는 제가 다 제가 바쁘게 오다 보니까 기사 다 읽어드린 것을 몰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이해되지 않는 역풍입니다. 사실 바이오주 거품이 빠지는 것은 어느 정도 얘기는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빠지고 있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역풍입니다. 결국은 새 판을 짜기 위한 하나의 권모술수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게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상이 됩니다. 빠른 회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심지구든 매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 어디서 드린다고요? 내일 강연회에서도 드립니다. 바로 내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KTX 천안아산역 2층 키로시 키로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KTX 마스코트예요. 키로 아라. 남자애는 키로고 여자애는 아라입니다. 그 마스코트 이름이 키로래요. 저도 키로가 뭘까 계속 궁금해하다가 찾아봤습니다. 그 키로실에서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와주십시오. 참가비 무료고 문의전화 1577-7451번입니다. 천안, 아산, 예산, 당진 이쪽에 계신 분들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군이었습니다. 네, 간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2.5%를 기록해 2.3%를 기록해 예상치보다 조금 못 미쳤지만 1분기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수정이 되고 무엇보다 근원 물가가 연준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이 2%에 가까워짐에 따라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설이 더욱더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소식에 외국인들은 계속 떠나고 있는데 국내 증시 어닝 시즌 더욱더 힘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 필요한 전략 세워보죠.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진경 대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자, 지금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요. 대표님의 연결을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시도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을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신승용 대표님. 네, 여보세요? 네, 대표님 제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냥 2분기 실적 부진 때문에 어제 코스피는 2010선, 조선, 건설 다 안 좋았는데 삼성전자 본 실적도 또 그 이후에 IT 주가의 어제 급락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코스닥이 어제 또 2%대 추가 급락하면서 이제는 추세선이었던 60일 이평선에서 완전히 이탈했더라고요. 코스닥 걱정스럽습니다. 8월을 앞두고요. 전일장 리뷰 먼저 들어보죠. 네, 일단 7월 시장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그 전일장 조금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전일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려감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의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 먼저 안타깝지만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하락을 하면 일단 5%대, 10%대 조금 좀 상한가폭 확대 상황이 있은 후에 실질적으로 그 급락 부분이 상승 쪽보다는 좀 하락 쪽에 많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설사 이제 그 주식을 사기까지도 매수를 하기에 조금 좀 겁이 나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다다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는데 하지만 이제 그 지수적으로 조금 좀 살펴보죠. 일단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 확대 부분 어찌 보면 그 2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리면서 그 탈실현 욕구 그리고 중국 상해 증시의 변동성 확대 부분이 우리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 쪽으로의 그 어떤 영향력 커지다라는 그런 평가 우세해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 내 특히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변동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지수 하락폭 비교를 조금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지난 5일 동안 그리고 지난 20일 동안 미국 나스닥의 어떤 그 등락률이 지난 5일 동안 나스닥의 등락률은
등락률은 마이너스 0.34%. 그리고 지난 20일 동안 나스닥의 등락률은 플러스 2.31%가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상해 종합지수 5일간 마이너스 10.14%, 20일간 마이너스 5.29%. 하지만 이제 그 코스닥의 지난 그 등락률을 좀 살펴보게 되면 5일 동안은 마이너스 8.25, 그리고 20일 동안은 마이너스 7.26. 그렇다면 이제 그 상해 종합 증시와의 어떤 그 동조화 현상 상당 부분 지금 괴리차를 줄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렇다라면 우리 시장은 어찌 보면 상해 증시, 특히나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해 증시의 안정성 여부에 실질적으로 조금 좀 많이 우왕좌왕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여기에 다소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한미약품의 상황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은 실적 발표 직후에 그 주가의 급락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실적 발표와 동시에 차익 매물 실현 욕구들이 강하게 시장 내 발동이 되면서 일단 현금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렇다라면 코스닥 시장 내 어떤 그 8월 시장 뭐 그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8월 15일 전후에서 8월 초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까지 2주간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집중이 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슬림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그 기관들의 수급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양호하다라는 부분들. 그나마 여기서 기관의 수급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어제 그 시장 내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우리 시장 내 가장 크게 뭐 영향을 미쳤던 거 어찌 보면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급락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한미약품 그리고 네이버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 실망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그리고 조선주 역시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하락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반면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도 뭐 화학주, 특히 이제 그 화학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롯데케미칼 시장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뭐 2분기 영업이익 6,400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영업이익 나타났다고 하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0%가 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 말 그대로 이제 그 양극화 현상이 업종별로 조금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역시 이번 오늘 금요일입니다만은 다음 주에도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한 차례 이제 그 실적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IT 얘기를 조금 밀어주셨는데 그 얘기부터 지금 일단 해보죠. 어제 삼성전자가 거의 4% 가까운 급락, 하이닉스가 거의 최저점에서 역시 7% 가까운 급락. 그 뒷배경에는 물론 삼성전자의 본실적 내용에 대한 향후 실적 우려감도 있었겠지만 인텔과 마이크론이 손잡아서 새로운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압박이 되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압박을 느껴야 적절한 것인지, 어제 주가가 급락한 것이 적정한 밀림이었는지 한번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판단은 조금 좀 과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삼성전자라고 해서 향후에 신제품 개발 그리고 기술 발전이 없는 회사가 전혀 아니고요. 계속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그 신기술 개발에 다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여기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로 마켓쉐어를 시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의 인텔과 마이크론이 합심해서 새롭게 진입을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되겠습니다. 낸드 플래시보다 실질적으로 한 1000배 정도 속도, 용량 쪽은 얘기가 안 됩니다만은 속도 쪽에서 1000배 정도 이제 그 빠른 이제 그 칩을,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그 개발했다라는 그런 소식들, 실질적인 양산 2016년도부터 가능하다라는 그런 소식, 바로 임박해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의 급락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일단 신형 칩 부분 일단 이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인텔
인텔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 그리고 양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세계 마켓 시어를 한 80% 정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새롭게 인텔이 마이크론과 합세해서 지금 치고 들어오겠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급락 부분이 나타나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뭐 V낸드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하반기에 집중 공략하겠다는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절대 뭐 어제 같은 경우 조금 좀 과도한 그런 주가의 반응이었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하지만 이제 그 스마트폰 쪽에서에 대한 우려감은 역시 있다라는 것.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뭐 대표적으로 중국 내 스마트폰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 이미 5위권으로 밀려났다라는 소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3, 4위권 중국 업체가 이미 장악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고요. 애플 컴퓨터가 그 첨두에 서 있다라는 부분들. 삼성전자 조금은 과거 삼성전자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 내 시장 점유율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이었는데 어느새 그 짧은 기간 안에 5위로 밀려버렸다라는 부분들. 일단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제 나타났었던 주가의 급락 부분은 조금은 좀 과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조심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부담은 사실인데 전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급락은 좀 과도한 면이 있지 않았는가 결론 내주셨습니다. 오늘 7월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이제 8월 달에 접어들게 되는데 일단 코스피는 2010선이 전저점이었는데 거의 뭐 코앞에 왔고 코스닥이 무엇보다 780선에 있다가 줄줄이 미끄러져서 지금 710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주들은 뭐 안 좋은 실적, 조선, 뭐 네이버, 건설 다 봤어요. 이제 뭐 거의 끝이 난 상황인데 중소형주는 이제부터 실적이 나온다라는 점이 문제죠. 근데 지수는 이미 그에 앞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궁금한 부분은 8월 증시 전망과 함께 중소형주 가운데 고퍼로 대표되는 제약 바이오주들 최근에 연일 이미 급락해서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실적 시즌에 더욱더 매물이 빠르게 나올까요?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의 상황 그리고 실적 시즌에 항상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주가와 펀더멘탈 간의 그 괴리 부분. 그 부분이 어떻게 메워질 것이냐. 펀더멘탈이 개선이 되어서 메꿔질 것이냐. 아니면 주가가 하락이 되어서 메꿔질 것인가. 이 부분이 오히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선반영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다라고 보셔서 오히려 주가의 급등락 부분보다는 주가가 오히려 그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하락으로 주가와 펀더멘탈 간의 괴리를 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말 그대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습니다.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성장 스토리와 실질적인 실적 발표 시즌은 괴리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부분 자체가 실망 매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며칠 전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한미약품도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미약품 제2차 이제 그 임상과 관련된 뭐 특허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당장 실적이 실질적으로 분기 실적이 20매덕밖에 안 나와줬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한번 접고 가자라는 쪽으로 어떤 그 투자의 분위기가 휩싸이게 되면서 실망 매물들 많이 출현되고 있다는 것. 말 그대로 실적 발표와 동시에 어떤 그 주가의 급락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다른 어떤 그 중소형군 제약바이오가 그 가장 큰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업종이 될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한미약품과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겠다. 저는 오히려 제약바이오보다는요. 상대적으로 주가 하락이 그동안 그리고 한동안 많이 나타났었던 컨텐츠와 게임 업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주가의 오히려 그 전이 현상, 유동성의 전이 현상이 같은 코스닥군 내에서 제약바이오군에서 이제는 실적이 말 그대로 과거와 같은 그런 큰 기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실적을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업종군으로 쏠릴 가능성. 그 대표적인 업종은 결국은 게임 업종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8월달 본격적으로 중소형주 실적 발표 나올 텐데 한미약품이 어닝 쇼크 이후 밀린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약바이오들은 더 밀릴 거다. 그리고 차라리 실적을 조금 받쳐주는 콘텐츠나 특별히 게임 쪽이 더 선전하지 않을까 예상하셨는데 코스피는 조금 역시 어려움을 겪겠네요. 8월달에요. 간단하게만 전망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너무도 당연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주가와 실적, 펀더멘탈 간의 어떤 그 괴리 부분이 어느 정도 좁혀 있느냐, 그리고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그 9월에 있을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고, 그를 준비하는 시장이 8월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가와 펀더멘탈의 개선, 미국의 금리 인상,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경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은 더 무게중심을 싣고 싶고요. 그렇다라면 어떤 그 환율의 원화 환율의 절하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펀더멘탈의 개선 부분, 하지만 주가는 이미 상당 부분 많이 내려가 있다라는 부분들, 오히려 시장의 중심, 대형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좀 두고 싶습니다. 권에 드는 달이긴 한데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많이 빠진 실적도 모두 다 공개가 된 대형주가 8월 달에 힘을 낼 가능성 얘기를 하셨고요. 중소형주 가운데선 제약 바이오보다는 게임 쪽, 컨텐츠 쪽이 유망하겠다. 포트폴리오 섹터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수연 대표의 8월 전망 들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드콜 상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콜 멘토 연결해보지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코스닥이 결국에는 어제 또 2% 급락해서 60일 이평선을 확실히 깨고 말았거든요. 올 들어 추세적으로 이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적은 몇 차례 있었어도 이렇게 확실히 깬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또 더 밀릴까봐 그것이 더 궁금한데 제약바이오가 그 중심에 있잖아요. 예전에는 급락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실적 때문에 한미약품발로 다 밀린 거라서, 그리고 실적이 막 다 이제 앞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걱정스러운 우려 시선들이 많은데요. JW 중해제약 매매하고 계시잖아요. 관심주인데 그걸 중심으로 AS도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삼성전자 실적 역시나 예상대로 나와주게 되면서 양호한 실적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 정도 급락을 하는 모습들. 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11% 정도 급락을 했던 그런 모습인데, 자,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좀 신뢰도를 계속적으로 좀 잃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이 그 스타트를 한 상황에서 최근에 역시나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그런 의혹까지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지금 매수세가 좀 나와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지수 201선 부근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인데, 글쎄 이제 오늘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1선 부근에서의 움직임, 어제 이제 중국 증시가 그제 상승분을 반납을 한 그런 상황에서 오늘 급반등이 나와줘야 우리 증시 급반등이 좀 나와줘야 201선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게 되겠지만은,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와 오늘 월말에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월봉 차트 같은 경우에도 좀 보시면 둘 다 지금 음봉 캔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히 오늘 구간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급락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거의 지금 고점에서의 세름봉 형태의 상당히 좀 고가에서 물량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5월 봉선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글쎄 일단 다음 달 한 달에 시작하는 월봉 차트가 이 5월 봉선과 이번 달의 저점 지지가 좀 나와줘야 되는 상당히 상당히 조정은 양호하다라고 이제 저점 지지가 나와주면은 조정은 좀 양호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월봉 차트를 일봉으로 좀 돌려보면은, 자, 바로 61선이 되겠죠? 최근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61선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그동안에 코스닥 지수가 61선을 5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지지를 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61선 이탈하더라도 바로 한 방에 되돌림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움직임들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현재 구간 상당히 좀 아슬아슬하게 지수와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해서 사실상 61선 이탈하는 모습, 일단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61선과 월봉상 5월 봉선을 이탈했다가 재차 바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냐, 못 나오냐의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급락과 급상승적인 부분들이 코스닥 지수 방향성을 결정짓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적에는 오늘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장중에 나온 이후에 빠르게 아랫꼬리를 다는 모습들이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것이, 결국 이제 하락한 것만큼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좀 나온다라는 겁니다. 정말 뭐 잡주가 아닌 이상 최근에 대부분의 종목들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투매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서 따라잡지 않는, 결국에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점,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들 단타 친다고 신규로 입성하시는 어떤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웬만하면 이 판에 좀 끼지 마시고 멀리서 이미지 트레이딩하는 그런 학습한다는 차원에서 보셔야지, 무턱대고 매수하셨다가 상당히 좀 큰 변동성에 크게 물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변동성장이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뭐 NH 엔터 어제 한 장중에 한 2%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이제는 하방에 대한 경직성 확보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조금씩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어느 정도 6만 원대에 대한 저항 부분들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승을 하더라도 현재 구간 지속적인 정강 후약의 패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다고 무턱대고 추가 매수하는 관점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NH엔터가 내일부터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좀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그런 시장 상황에서의 새로운 시장 진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치에 충족한 어떤 그런 호평이 나와서 실적으로 바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개인적으로 이 NH엔터 다음 주 정도부터는 바닥을 잡고 재차 상승하는 과정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 좀 시장이 좀 뒷받침이 좀 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아쉬울 정도로 전강 후약의 패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저점 유지하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JW 중해제약도 상당히 좀 어려워진 그런 모습이었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급락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 후에 다시 하락하는 구간으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일단 121선, 현재 이제 상당히 지지로 좀 작용하고 있는 121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종목도 오늘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 한미약품이라든지 기타 제약바이오주들 움직임 보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언론과 이제 증권 전문가들이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조금은 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적과 재료가 겸비된 종목들 차별화된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야 되겠지만 맞설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면은 피하지 말고 즐기는 것이 현재 구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최근에 좀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재미없다라는 분들 계신데, 주식이라는 것이 매번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하고 기술적 반등을 거쳐서 어떤 그런 부분들 주가의 상승적인 측면들 나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난번에도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떨어질 때 주식을 못 사는 사람들은 상승할 때도 못 산다는 이치로 이번 조정 잘 버티셔서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학과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미 옷이 비에 젖었기 때문에 소나기를 오히려 잘 좀 견뎌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투매는 지금 상황에서 의미가 없겠다 하시면서도 제약바이오주가 오늘 장중에 클라이막스를 칠 가능성,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GW 중외제약 갖고 계신 분들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의 의견 정리해드렸고요. 전 잠시 후 출발 진시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